예, 황제천의 선비 이야기의 황제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부를 때는 김수정 작가라고 부르는데 김수정 기자로 소개를 할까요? 김수정 기자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예, 선비 이야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사실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선비라는 게 무엇인가? 선비,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 나오는 말들이 보면은 옛날 사람, 그리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책을 읽는 사람, 비가 와서 곡식이 또 내려가서 부인이 발을 동동 굴르는데 전혀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책 읽는 사람. 뭐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정반대로 해갖고 뭐 고부군수 조병갑처럼 이제 백성을 등쳐먹는 사람. 뭐 한번 군수나 목사를 하면은 번듯한 기와집이 생기는 사람. 이처럼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어떤 조용한 사람이든 책을 갖다가 읽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거든. 뭐 또 심지어는 어떤 정자 같은 데 앉아서 기생을 불러다 노래를 시키면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선비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기자님은? 저는 사실 저도 뭐 선비에 대한 정의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저 친구가 이제 선비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 친구는 저한테 영국의 젠틀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젠틀맨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친구의 말에 일면 좀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정말 전쟁이 나서 어려울 때 영국의 귀족들의 가문의 소위 이튼스쿨이죠. 이튼스쿨의 젊은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스스로 다 참전해서 굉장히 많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국을 지금 살리고 있는 젠틀맨 정신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싶어요. 물론 뭐 영국이 저는 썩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또 본받을 측면이 있을 거고, 그런 기사도 혹은 그런 젠틀맨의 정신이 영국을 이끄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보자면 저는 영남선비, 경상 사람 영남선비의 그런 외고집 혹은 그런 뭐 강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역으로 보자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서도 그런 또 선비 정신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고향 영주를 얘기하면 뭐 선비 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비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선비의 기본은 철저한 방고월 정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방고월 정신은 뭐냐? 원칙이 정해지면 원칙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저는 방고월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들, 뭐 저는 그런 것들이 선비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고향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인데, 선비 기사도 젠틀맨,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 선비 기사도 사무라이, 이 세 개가 한 나라의 이제 부강을 갖다 이끄는 정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주제로 해갖고 책을 쓴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책을 갖다가 봤는데, 근데 보면은 다 현재 필요한 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기사도도 보면 처음에 생길 때 어떤 귀족이라는 게 자식이 10명이면 10명한테 아버지의 자기가 다 물려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똑같이 형제로 태어나갖고 이제 제일 큰 형만 자기를 갖다가 받고 나머지는 자기를 못 받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마치 자기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죠. 언행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 행동 양식이 나중에 이제 기사도라는 말로 변했다는 그런 이제 뭐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갖다 하더라고요. 사무라이 일본의 사무라이 했는데 좀 뭐 그 설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사울 나비가 넘어가서 사무라이가 됐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실제 보면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주군에게 충성을 갖다 하는 사람이죠. 충성하다가 주군이 죽으면은 주군을 갖다 죽인 사람한테 또 이제 넘어가서 충성을 갖다 하고 어떤 절대자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게 많고 또 일반 국민들의 관점, 일반 시민들 뭐 당시에 시민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 안 들으면은 칼을 뽑아서 찌르고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실제 보면은 그 팩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선비는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지역에 이제 선비라고 칭송을 받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보면은 뭐 가장 오래된 분들은 뭐 꼭 가장 오래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분으로 추앙받는 회원 안양, 뭐 삼봉 정도전, 뭐 그다음에 소고박 스님, 문절공 김담, 금계 황준양,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선비로 칭송을 갖다가 많이 받고 있죠. 이제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고 또 말한 것보다도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줬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선비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선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를 좀 살펴보고서 다시 한번 또 익히고 배우는 자세. 이 시대를 갖다가 더 좋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선비에 대한 논하는 가치도 아마 줄어들이라고 봐요. 뭐 회원 안양만 하더라도 보면은 그분이 뭐 국사책에 성리학을 도입했다. 뭐 소수서원에 배양됐다. 이런 거 또 그 외에 이제 뭐 서막전을 만들고 양형고를 갖다가 활성화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깃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영주에서도 보면 실제 거기에 들어있는 가치가 중요하죠. 회원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한 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성리학이란 게 도대체 뭔데? 뭐 성리학은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주희라는 부분을 높여서 주자라고 하는데 그 주희가 만든 학문이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조선 중년만 하더라도 주자학이란 말은 별로 쓰이지 않았더라고요. 주자가 쓴 편지를 그 편지 중에서 아주 에센스만 모아서 만든 책이 이제 주자서 전료이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주자서 전료라고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그 회암서 전료라 그랬어요. 회암서 전료라고稱했군요. 회암은 그 주의의 호죠. 회암 주의죠. 주자라고 이제 자자를 갖다 붙이면 공자, 맹자, 주자, 뭐 순자, 여튼 그 사상 철학가들을 존경할 만한 분들에게 붙이는 거고 자자가 붙으면은 그 자체가 도그마가 돼 갖고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렇죠. 성인의 반열에 네. 되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대들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 뭐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조선 중엽에 회암서 전료라고 했나? 회암이란 거는 뭐 호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회암이란 호를 가진 사람의 편지글 중에서 핵심만 모았다. 전료라는 게 이제 그렇죠. 예, 모았다는 거죠. 회암서 전료. 처음에 그 제목을 갖다가 이제 붙이고 한 거는 금계 황준양이 그 책을 출판하면서 회암서 전료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 실제 주희의 그 편집글을 중요한 것만 모아서 편집한 거는 태계 이황이 했고 태계 이황이 주자의 핵심적인 편집글만 모아서 놓은 책을 금계 황준양이 보고 출판을 하자 그랬을 때 태계 이황은 망설였죠. 이거 과연 몇 사람이 보겠냐. 근데 금계 황준양이 보기에는 와 이거는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어떤 경전으로 돼 있으면 그냥 달달 외워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거는 금방 사람들 간에 편집글이니까 우리 실생활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가 참 쉬운 거죠. 소위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참 쉬운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 하면 더 잘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실제 보면은 그 책이 처음 출판됐을 때 하나의 새로운 교과서가 출판됐다는 그런 반응을 갖다가 얻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뒤에 뭐 그 서해 유성룡의 부친이 되는 이밤 선생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밤 선생이라든지 태계의 제자 군들에서 이제 그걸 책이 계속 다시 재출간. 그때부터는 이제 주자서 전료로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주자의 책들이 결과적으로 이황 선생하고 금계 선생이 책으로 만들면서 주작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번성한 그렇죠. 계기가 됐다는 얘기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생전에 만들 때는 책 제목이 회암서 전료, 회암의 주요 편집글. 그러니까. 예. 나중에 그분의 제자들이 만들 때는 회암서 전료라고 안 하고 주자서 전료라는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경상도 영주 안동의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네요. 해동유학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그렇죠. 소소원처럼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그 주자서 전료라는 말보다는 회암서 전료라는 말을 그대로 계속 썼더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회암서 전료에 나온 말들도 뭐 이해하기 쉽고 뭐 이제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데 이해하기 쉽다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어쩌면은 아무리 뭐 우리한테 금방 이해를 갖다 할 수 있는 상황에 놓고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그 자체가 도구마가 될 수 있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데 그때 상황처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은 원래 뜻과는 좀 다른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주자의 성리학, 그 회암주의의 성리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 성리학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말하는 거는 참 힘들긴 하지만은 뭐 또 제가 또 이 말을 했을 때 그거는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성리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성리학이라고 이름을 왜 성리학이라고 붙였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성리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근원은 뭔가요? 그렇죠. 네. 성이라 그러면 어떤 성질, 성품 이룬다. 그럴 때의 성이에요. 리는 이치죠. 그 이치죠.
예. 성질과 이치를 예, 어떤 그 성질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당시에 회암주의가 보면은 기존에 뭐 공자, 맹자 뭐 해갖고 앉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고 정립해 놨던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본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면에서 다시 봤느냐, 왜 다시 봤느냐 하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회암주의가 살았던 시대가 나라가 망조가 된 시대였어요. 송나라죠. 쉽게 보자면 나라가 망조가 된 시기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빛이나 희망을 주기 위한 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성리학이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남쪽으로 남송이라고 그러죠. 뭐 문화적으로 꽃피었다. 남송의 문화가 뭐 대단했다 하는 거는 뭐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면에 소위 요즘 뭐 문화 그러면은 이제 그쪽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뭐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다 문화죠. 우리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요즘에 와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란 말이 전체를 다 포괄하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오히려 풍속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풍속. 네. 풍속이란 말이 더 적절한 말이죠. 문화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봤을 때는 글화죠. 그렇죠. 네. 어딘가 좀 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렇죠. 문학적인 측면이 또 강하게 드러나는 글을 거죠. 갖다가 몰라도 그 중요한 풍속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꼭 글로 나타내야 하는 게 문화죠. 그렇죠. 그게 문화라는 건 오히려 잘못된 용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회원이 거기 주의가 그 책을 갖다가 다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뭐 경전이라든가 그걸 갖다 자기 관점에서 또 보는 거죠. 그 망해가는 나라가 망해가지 않도록. 그 꼭 나라만을 생각한 것도 아니죠. 보면은 이 사람은 공직에 있었는데 좀 말단급이죠.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인들이었죠. 서민들이었죠. 평민이었죠. 뭐 옛날 말로는 상민이죠. 상민이라 그러면 상의 이제 보통 상자고 그 민은 이제 사람. 그게 이제 요즘 말로 오면은 쌍놈이에요. 상놈. 그게 상민이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에 대통령 하던 노태우 씨가 보통 사람, 이 사람 뭐 이제 이렇게 자기를 갖다 스스로 지칭했는데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쌍놈 이 사람 뭐 저 쌍놈이에요 하는 건데 그 죽은 노태우 씨가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쌍놈이란 말 자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의미 변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세상에 보자면 이제는 보통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뭐 격화되긴 했지만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인구 면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상민, 상자, 그렇죠. 상놈. 놈이란 것도 보면 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네. 이런 회암주의 입장에서는 그 인구 면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하고의 접촉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전을 자기가 다시 다 쓴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 주의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남송이라는 나라가 중국 역사로 보자면 사실은 가장 그 소위 말하는 문화적으로나 풍속적으로 뛰어난 나라였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제비 강남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강남이라는 게 남송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그만큼 뭐 중국 문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풍요하고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하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세계나 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주의가 희망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대단한 생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쩌면은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송이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았냐?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어떤
종교적으로 봤을 때 송나라 이제 뭐 그 남성으로 쪼그라들기 전에 그 송나라 사람들의 어떤 풍속, 판단,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했던 게 이제 도교 뭐지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성직자들의 타락이 심해졌죠.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가 막 넓히고 뺏고 그리고 귀족들이 또 엄청나게 재산을 갖다가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남성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았고 거기도 역시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죠 보면은.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군인들의 입김이 또 커졌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일부러 보자면 21세기 한국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남성의 문화가 꽃피웠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이 본 문화의 관점이죠. 와, 그 시대 그림 멋있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 뭐 음악이 발달했어. 이게 대중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멋진 것은 아니죠 보면은. 그렇죠. 일부 귀족 문화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1000년 2000년의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귀족이나 왕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삶이나 사회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소위 흔히 말하는 백성이나 노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어느 사회나 별반 차이 없이 어렵고 힘든 그렇죠. 사회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성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성이 살기 좋은 사회는 아니었고 회암주의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새로 본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책을 갖다가 쓴 게 이제 뭐 출판이 돼서 돌아다니고 뭐 베껴서 사람들이 돌려보고 하잖아요. 확 다 와닿으니까 소위 이제 거기에 지배 엘리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식인들이 바로 이거야라고 해서 돌리잖아요. 그걸 갖다 금서로 해요. 금서가 되는군요. 네. 이게 나라 망치는 글이다. 핍박을 받는 거죠 주의가. 저희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때 그 뭐죠 책 난중일기는 많이 뭐 시중에 읽히긴 하지만 우리 저 서예 선생이 쓴 책 있죠. 징비록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금서였거든요. 뭐 그런 거 비슷했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아픈 점을 갖다 찌르니까 지배 엘리트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걸 갖다가 핍박당하고 금서하고 그러다가 이 책에 이 사람이 만든 성리학이라는 게 정말 몽고족의 나라에서 빛을 갖다 봐요. 몽골 말씀하시죠. 네, 왜 남성을 멸망시켰던. 남성을 멸망시킨 몽골에서 도리어 성리학이 꼽히게 된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네요. 원나라. 그러시구나. 맞네. 원나라가 또. 네. 원나라 스스로 뭐 으뜸이라 해갖고 원나라라고 이름을 갖다 지었죠. 그 원나라의 융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 알았네요. 이게 보면 이게 그때 회헌 안양이 원나라의 수도에 가는 거예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을 모시고 이제 그 수행원으로 가서 물론 이제 성리학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회암주의하고 회헌 안양하고 약 100년의 차이가 나니까 이미 그거는 뭐 다 아름아름으로 이제 이런 선진 패러다임이 있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 그냥 뭐 상상을 하거나 그냥 일부 단편적으로 이제 알았을 거고 가서 그 책을 딱 보니까 뭐 가슴이 떨렸을 것 같아. 그냥 뭐 저기 왕으로 이제 될 사람 또는 이제 왕일 때도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 살 돈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책을 갖다 사는 대신에 책을 갖다가 빌려갖고 전부 다 베껴. 이걸 갖다 왜 베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베끼면서 자기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냐.
고려가 당시에 고려가 참 옛날에 망하기 직전에 남송하고 참 닮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책을 보는 것보다는 베끼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또 조국 현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비교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딱 맞는 거예요. 그 멸망 직전에 남송과 당시의 고려 말 고려 말의 모습과 네, 말기적 증상이 나타난 고려. 왜냐하면 몽고족의 10여 차례, 17차례인가 16차례인가에 걸친 몽고족의 침입이 있었잖아요. 이제 원나라의 전신이 이제. 그리고 귀족들, 당시 귀족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군사 정권도 뭐 겪고 했었지만은 고려라는 나라를 갖다 처음 만들 때 큰 전쟁을 하지 않고 고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이나 어떤 지역을 점령한 사람들을 갖다 귀족으로 다 편입했고 또 이 사람들끼리 혼맥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사람들의 재산이 점점 옛날에 재산이란 걸 주로 땅 중심이었죠. 예. 땅이 점점 넓어져서 강과 산을 경계로 했다. 그렇죠. 이런 평을 들을 수 고려말의 있었어요. 소위 호족들의 땅의 기준이 강과 산을 경계로 해서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의 융성을 가져왔던 불교의 성직자들의 타락 송나라하고 똑같아.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종교가 타락하면 또 끝장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한동안 군사 정권이었잖아. 네. 그러다가 우리 영주 출신의 김준에 의해서 군사 정권이 끝났죠. 네. 고려말의 네. 무신 정권, 무인 네. 정권이죠. 그렇죠. 그 군사 정권이 끝났지만은 군인들은 여전히 눈을 부라리면은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똑같아요. 남송의 그 그렇죠. 당시의 상황하고. 그러니까 그 남송의 어려움을 타개를 갖다 하려고 고뇌했던 주희의 글이 회원 안양한테 딱 맞아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100년 전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고려의 역사를 볼 때 주인은 그렇죠. 주위의 고뇌와 회원의 고뇌가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일치했었고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책을 필사해서 보고 그렇죠. 몇 번 다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으면서 별별 아이디어가 다 떠올랐을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가면은 뭘 내야겠다, 뭘 내야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쫙 제대로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의 빛을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큰 경험들을 했을 거고 정말 그래서 당연히 그 소위 말하는 안양 선생은 주위의 철학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 보면 호도 그때까지 이제 호가 없었는 것 같은데 호도 회암에 회를 따갖고 회헌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 됐구나. 그렇죠. 닮고 싶은 인물이니까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따왔구나. 자기 자신을 갖다 아마 주위에다가 투영하고 싶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도 좋은 호가 있으면 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따오거나 호를 따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에 들어와서는 피휘라고 해갖고 이제 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의 뭐 이름자나 호자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고려 시대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았는가. 그럴 수 있죠. 고려라는 사회와 조선이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나 성리학 국가나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가 틀린 국가니까요. 근데 이제 피휘하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왕조에서 이제 그런 게 많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안향도 보면은 이름이 향이었어. 그러다가 안우로 바뀌었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다시 안향으로 이제 불리는데 거기 문종의 조선 문종의 이름하고 이제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그러니까 자기 죽은 뒤에 이르지 불리는 이름이 안향으로도 불렸다가 안으로도 불렸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뭐 이제 두 개 이름 막 불리다가 뭐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뭐 광복 후에는 안향으로 그러니까 안향이 된 게 사실은
최근의 일이라는 네.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제 또 안향이 아니고 어렸을 때 이름으로 이제 한동안 조선 내내 그렇게 불렸다고 봐야죠. 문종 때부터 그렇게 그렇죠. 불렸으니까. 조선 내내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일반에 들어와 갖고 피휘 뭐 자기 조상이나 뭐 왕의 이름과 하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는 뭐 왕의 이름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관에 그걸 갖다가 그렇죠. 통해 갖고 와서 이제 뭐 부서를 바꾼다는가 뭐 이제 별짓을 다 하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 이름이란 게 한문도 없이 그냥 개똥이 소똥이 그렇죠. 불렸으니까 그 특별히 문제가 없었겠지만 성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죠. 근데 조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양반 집안들은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더 문제가 됐겠네요. 근데 이제 호까지 피휘를 갖다가 하는 경우는 조선 후반기에 들어와서가 아닌가. 근데 그렇군요. 회원만 하더라도 자기 존경하는 회암을 갖다가 회암에서 따올 정도였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네요. 좋은 이름을 그렇게 따왔었구나. 그걸 갖다가 와갖고 이걸 자기가 아무리 얘기한다 해서 나라 전체에 들어먹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회원이 이제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보면은 이제 지역의 목민관 또는 뭐 이제 그 관료로 갔을 때 개혁적인 거를 갖다가 했는데 돌아오고 나면은 또 흐지부지 되거나 그렇죠.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현실도 지금도 막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을 세운다라고 해서 그게 하부급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밑에서 또 하부 끝에서 올라오는 제안도 상부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 이게 조직이 생각보다 유동성이 없고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그래도 같아요. 요즘은 뭐 요즘은 이제 좀 좋아졌긴 했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SNS든지 여하튼 뭐 다양한 소통 수단으로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온라인의 효과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뭐 누가 멋진 걸 갖다 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그게 뭐 힘들었지. 조선만 해도 소위 한양에서 발령장 받아서 부산까지 가면 보름 넘게 걸리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뭐 시간이 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갖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공교육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참 어려웠잖아요. 보면은 말기적 증상, 남성이 멸망할 때처럼 고려 말 교육을 시켜야 해. 근데 나 농사 지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식구 굶어 죽어. 라든지 뭐 고기 잡아야 해. 나무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하겠다. 그래갖고 뭔가 교육비는 당연히 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교육은 나라의 책임이었어요. 이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확 바뀌어 버렸죠. 교육은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으로 되어 버렸죠. 그렇죠. 이 장학금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갖다가 모금을 해요. 모금을 갖다 하는데 일단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관료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월급 받잖아요. 네. 고정급을 갖다가 받으니까. 근데 그 고정급이란 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고정급이라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돈을 내라 그런 거죠. 장학기금 출연해라. 이게 엄청난 건데. 근데 나 안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뭐 심지어 이 기록상에 보면 어떤 군인은 야 그거 군인과는 관련 없는 거잖아. 내가 왜 내야 해. 이런 반발도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식구 많은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부자이면서 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왕명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왕이 뭐 절대권을 안 갖고 있던 시절이니까 그걸 갖다가 설득을 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아마 뭐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도 살지 않냐 이런 그런 거겠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출연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서막전이라고 이름하죠.
모든 공무원이 출연한 장학재단 나는 이거는 서막전밖에 없는 것 같아. 세계사적으로. 그러네요. 모든 공무원이 출연했다라고 하면 요즘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도 뭐 한 100만 명 될 이상 될 텐데 100만 명 모두가 장학金금을 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못 들어봤어요.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싶어요. 현실로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참한다는 거는 정말 의지가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하는 건데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도 100% 정도 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뜻이 좋아서 아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당시에 관료들도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해라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고려 말의 어려운 시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뭐 유교가 국교는 아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 현실 정치 행정에서는 그걸 갖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이루었다는 거죠. 그 뭐 운영은 또 뭐 양현고 해갖고 그걸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나는 세계사적으로 한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나라에서는 정말 유일한 그렇죠.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 그 양형고란 말씀이죠.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갖다 해서 양성을 하는 거죠. 소위 이제 이 사람들이 관료로 가갖고 자신이 하는 일에다가 그 기준을 갖다가 정한 이렇게 집어넣어서 행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게 점점 퍼져나가죠.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삼봉 정도전이 와서는 탄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100년 요즘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게 그렇죠. 예전에는 한 100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존의 어떤 행정 행위를 갖다 할 때 어떤 판단 기준을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바꿨다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봐야 해요. 그렇지. 그게 크게 보자면 100년 주위로 출발하자면 한 200년 정도 그렇죠. 바뀌어서 조선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회원은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다. 그러네요. 네. 소위 말해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소위 단순히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그래, 이제 그렇죠. 생각의 판단 기준을. 그렇죠. 그게 이제 크게 보자면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전체를 바꿔가지고 누가 그런 농담하더라고요. 고려의 사람과 조선의 사람 차이는 소위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사고의 차이나 행동의 그렇죠. 차이는 확연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고려의 사람과 조선의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고려인 조선인은 차이가 난다. 다르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갖다 만든 게 회원 안양인 거죠. 그러네요. 네. 안양이 그걸 갖다가 도입해갖고 지 혼자 알 것 같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큰 의미가 없죠. 퍼뜨린 거죠. 야, 역시 퍼뜨리기 위한 실질적인 강구한 걸로 그 장학재단을 만든 거고. 야,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조선을 만드는 뿌리가 그렇죠. 된 거고 그다음에 조선인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봉에선 어떻게 보면 깃발을 잡은 기수가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면서 순흥 안씨 그 이제 후손들이나 방손들이 왠지 이제 많이 그 관계로 진출하고 존경을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영주가 사실은 뭐 순흥 안씨 한동안 순흥 안씨의 고장이었는데 고려말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순흥 안씨가 굉장히 득세했던 프라이드가 대단했었죠. 네, 물어보면 회원 선생 후손 그렇죠. 뭐 이러면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받들어주는 거죠. 저도 할머님이 순흥 안씨인데 뭐 제가 듣기로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삼봉은 이제 여기 영주에서 태어나갔고 아버지는 이제 그 이색인가 이제 그분하고 친구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공부 좀 해라. 근데 옛날에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 가서 뭐 이제 기숙을 하고 학교를 갔다 맨날 가고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옛날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뭐 필요할 때만 가고 또 그렇죠. 이제 거기 가서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또 서로 이제 자극을 갖다가 이제 주고 그래요. 근데 삼봉은 그래서 공무원으로 나갔다가 좀 이게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답답해. 삼봉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겠죠. 예. 삼봉이 뭐 이제 혁명을 갖다 꿈꾼 게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를 읽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보다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원이 꿈꾸던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본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뭐 거기 우리가 그 회암주의 성리학 그걸 갖다 보면서 맹자 얘기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맹자를 책을 보내줬다 해갖고 그거 보고 생각을 바꿨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학자들은 뭐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사실 이미 제가 보기에도 삼봉은 맹자 읽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방향 제시를 줬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뚜렷하게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결심은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해야 하겠다. 뭐 이제 심지어는 뭐 목민관 지방관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책자로 나와요. 경제문감 이제 이런 책으로 해갖고 뭐 그 위에 가서는 경국전, 조선 그렇죠. 경국전, 나중에 성종 때 경국대전으로 이제 더 중보돼서 나오는데 이 사람 또 실제 보면은 뭐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또 유배를 가잖아요. 그렇죠. 유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죄를 짓고 어디 지방에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그러니까 전에 어떤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죠. 위리안치라는 말을 위리안치. 네, 그 집에서 꼼짝도 못해요. 그게 감옥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인간적인 나라예요. 보면은 어디 유배를 갔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많이 보내죠.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보자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네, 거기 가서 뭐 그쪽에 있는 지방관하고도 만나고 또 그렇죠. 거기에 유력자들하고 만나고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뭐 죄지어서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대우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대우 안 해주고 죄인으로 그렇죠. 봐주고. 기양 간다고 해서 꼼짝 못하고 요즘처럼 형무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렇게 울타리만 치고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정도는 주고 다니게 할 수도 있고 해서 때로는 뭐 심지어는 거쳐도 옮기는데 그렇죠. 심지어 뭐 지역 유지들이 찾아오기도 음. 하고 지역에 학생들이 배우러 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뭐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 유배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똑똑하거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학자들이라든가 뭐 대정치인들이 유배를 가게 되는 거니까 예,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실제 보면은 당시에는 산업이 농업이었고 조선까지도 농업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 거죠. 심지어 뭐 노비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죠. 집에서 뭐 집사로 일하는 사람들 외에 이제 외거 노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죠. 외거 노비들이 보면은 주인의 땅에서 뭐 이제 농사를 지었고 그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짓기도 해요. 그래갖고 주인 집에 보내죠. 주인은 그러면 야 니는 얼마 해라고 하면은 그거 남겨두고 보내고. 거 가서 실제 백성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산업이었던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고생하는 것도 보는 거죠. 뭐 그 외 사람들의 고생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제 현실 적용감을 갖다가 터득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와 이론과 실제는 달라라고 우리 많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나도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그 얘기를 갖다 했지만 이론과 실제를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운 시기가 바로 그 유배 시절 아닌가. 근데 삼봉은 참 특이하게도 자기 고향으로도 유배를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찍힌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뭐 그렇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실제 중앙 정치의 요직에 참여하고 있던 그런 지인들과의 인맥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를 갖다가 해주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늘 보면은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늘 변화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변화를 하기는 하지만은 빠른 변화를 갖다가 일거에 뭘 바꿔야 하겠다. 참 보면은 삼봉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걸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사실은 뭐 천천히 가는 길도 있을 거고 삼봉처럼 빨리 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는 게 맞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역으로 보자면 급격하게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는 잘 뒤집히지 않거든요. 잘 뒤집히지 않으니까 삼봉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려를 뒤집지 않으면 그렇죠. 새로운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성계를 등에 업고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죠. 뒤집으면은 혼란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렇죠.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선 개국하자마자 조선 경국전이니 경제문감이니 막 이런 책들을 막 쏟아내.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저자가 삼봉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삼봉 뭐 영의정 7년 동안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 70년 정도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진짜 일을 했죠. 이게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책을 썼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렇죠. 그 전에 준비를 오랫동안 했다고 준비해서 한 방에 다 막 쏟아낸 그렇죠. 거죠. 한 방에 쏟아낸 거죠. 당시에는 인쇄를 하는 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파는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 나무 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쏟아낼 수 있을 때 그 참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난점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조선의 개국 왕인 이성계는 당신이 세운 나라 아니냐? 아니 공식 석상에서 뭐 연애 자리였다 그러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정도 여러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삼봉을 모든 걸 갖다가 삼봉의 계획으로 삼봉의 그렇죠. 어떤 준비로 이성계는 실행자였다고 그렇죠. 봐야죠. 저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봉이 만약에 정말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죠 이방원한테 죽지 않고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제대로 일했다라고 하면 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조선이 아마 전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왕권 국가가 아니라 정말 조선의 신의 나라 혹은 큰 그림을 그려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같은 제도까지도 만들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참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암살당해서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 물론 이제 뭐 왕이란 제도는 생각을 하고 뭐 제도를 만들었지만 바보가 왕으로 올라서도 문제 없는 나라. 나라가 뭐 문제가 없는 그렇죠. 뭐 그걸 갖다 재상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전문가 집단이 나라를 갖다가 그렇죠. 이끌어가는. 요즘으로 보자면 이제 입헌군주제 비슷한 그런 것과를 그렇죠. 아마 그렇죠. 꿈꾼 사람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삼봉 정말 영주가 나온 천재이고 또 조선 500년사에서도 600년사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재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삼봉은 나라를 얻고 이성계가 네가 세운 나라 아니냐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삼봉이 새 나라를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계를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거 아마 역사상 최초의 일이 아닐까. 그렇죠. 대체로 막 이제 전쟁해갖고 그냥 이겼다 나라 세우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식의 나라는 아니었죠. 분명해서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고려 왕조랑 전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려 왕이 선양을 한 거지.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혼란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설계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최초에 설계된 나라 그 설계자는 삼봉 정도전이다. 왜 이성계가 하필이면은 고칠질이 애를 세자로 만들려 했을까? 그 이성계 결정이거든. 그렇죠. 이미 왕이 된 걸 갖다가 삼봉이 협박해서 그 세자를 갖다가 그 고칠질이로 앉힌 건 아니거든. 뭐 얘가 똑똑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얘 이방원이가 왕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왠지 왕 중심으로 그렇다고 뭐 이방원이 똑똑하니까 과거급제할 정도로 똑똑하니까 고려시대 과거급제자 그렇죠. 그래. 이방원이 이성계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근데 급제한. 얘 똑똑한 애가 죽으면 그 뒤에 안 똑똑한 애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안 똑똑한 애가 정권을 갖다 가지면 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린 애를 갖다가 세자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거는 이성계도 이방원과 생각이 똑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 이성계도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또는 삼봉 정도전한테 가스라이팅 됐을까? 뭐 가스라이팅 됐다는 표현을 또뭐 올바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 이성계도 소위 삼봉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그의 이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을 거고 삼봉을 영의정으로 앉혀서 무려 7년 동안 삼봉이 정말 조선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조선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자면 두 사람이 같이 개국을 했다라고 봐도 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고 삼봉은 가장 큰 협력자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었고 그의 의미들은 아주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봉이 이성계를 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났을까? 지금 뭐 역사에서는 다 지워진 일이지만 그렇겠죠. 끊임없이 관찰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성계가 딱 자기랑 맞는 궁합이 맞는 자기와 이상이 같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이성계가 세자를 정한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 사실은 그 변방의 장군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그 오랑캐하고처럼 살았죠. 살았던 그렇죠. 사람 여진족처럼 살았던 사람을 그가 주군으로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고려의 호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인물이고 거기다가 또 이성계가 정도전 입장에서는 또 참신하고 강한 무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와도 요즘으로 보자면 케미가 좋다 그러죠. 궁합이 잘 맞는 아주 그렇죠. 이상적으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컨택이 가능했었다고 보고 또 이성계 역시도 아무리 봐도 고려에서 이 사람만큼 똑똑하고 이 사람만큼 정도전만큼 똑똑하고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맞아요. 속으로 융합해서 아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동의하고 같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회원 안양이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요즘 시민이겠죠.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패러다임으로 성리학을 도입하고 또 그걸 구현하는 나라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한 이제 삼봉 정도전 굉장히 커다란 그림을 갖다 그린 거죠. 이 두 분은 변화를 갖다 한 거죠. 그 변화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고민한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바로 선비, 최고의 선비였지 않냐.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은 선비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비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소위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모습, 삶의 질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 보자면 세상에 어렵고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역성혁명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거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작은 그림까지도 그려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선비의 모습일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늘 더 나은 걸 갖다가 추구하고 더 나은 상태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갖다가 짜고 그냥 계획 짜고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선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선비라고 하면 허상의 모습만 볼 때가 많았었고 선비가 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거네요. 선비도 진짜 현실의 모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실행하고 행동함으로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렇죠. 변화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바꾸고 또 나라를 바꾸고 또 백성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비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변화의 느끼게 되겠습니다. 중심에 설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고 뭐 정도전 뭐 주의 그다음에 안양 정도전까지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선비에 대한 얘기들 뭐 아까 제가 농담삼아 젠틀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비에 대한 얘기들 고민들 또 선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또 내 고향 영주라는 곳이 사실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잡고서 움직이는 곳인데 선비가 뭐 저도 뭐 경상도 늘 얘기하지만 고고한 경상도 선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갓을 쓰진 않았지만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늘 행동하고 실천하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멋진 말씀입니다. 예, 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또 이야기할까요? 저도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영주를 만듭니다. 영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하는 소통, 더 나은 영주를 위해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올바른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 여기 녹색 신호 길이가 길어졌네. 어르신이 건너는데 걸음 속도가 느리다 보니 길어졌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게 있었어? 어르신 안전이 더 높아지겠네? 아직 시범 운행 중이어서 지역마다 다 설치된 건 아니지만 이런 횡단보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모두가 함께 배려할 때 노인 보행자의 안전도 높아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